1975년 8월 21일 새벽 5시 45분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동의 용두산 공원에서 관리인으로 근무하던 문창홍 씨는 평소처럼 공원을 따라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처 숲속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간 그의 눈에 보인 것은 속옷만 입은 채 사망해 있는 여자아이의 시신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문 씨는 곧장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 시각으로부터 약 10시간 전인 1975년 8월 20일 저녁 8시쯤 부산 서구 장림동에 살던 7살 김현정 양이 아빠에게 집 앞 핫도그 가게에서 핫도그를 사 먹고 오겠다고 조릅니다. 집에서 5분에서 15분 거리에 있는 이 구멍가게에서 핫도그를 팔고 있었는데 김현정 양이 평소에도 매일같이 그 가게에서 간식으로 핫도그를 사 먹고 돌아오곤 했던 익숙한 가게였습니다. 8월 한여름이었기 때문에 저녁 8시였지만 어둡지 않았고 또 아이가 워낙 자주 가던 핫도그 가게였기 때문에 아빠는 대수롭지 않게 돈을 쥐어주며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아이가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된 부모는 핫도그 가게를 먼저 가봤는데 주인은 아까 핫도그 사서 집으로 뛰어갔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아이가 목격된 마지막 모습이었죠. 이 근처는 주택 밀집 지역이었습니다. 날은 점점 어두워졌고 동네 주민들과 인근 파출소 직원 모두가 나서서 아이를 찾았지만 결국 김양은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은 한숨도 자지 못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밤새 아이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실종 다음날 새벽 김현정 양의 집에서 8km 정도 떨어진 용두산 공원에서 시신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런데 1975년 이때의 대한민국은 지금과 경제 상황이 많이 달랐습니다. 길에는 굶거나 식중독으로 죽어나간 아이들이 종종 발견될 정도로 열악한 시대였고 그런 시대적 배경 때문이었을까요? 이번 사건도 그냥 그런 시체라고 생각했는지 경찰은 신고를 받고 무려 2시간이나 지난 뒤에 현장에 도착합니다. 물론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당시에는 이런 일이 특별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서 시신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이마와 귀 밑에는 심한 타박상이 보였고 아이가 입고 있던 옷을 잘라서 손과 발을 결박한 상태였습니다. 사망 원인은 경부 압박 질식사, 즉 목졸림에 의한 살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신의 상태가 충분히 타살을 의심할 수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상부에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거린으로 보이는 여아가 식중독 내지는 약물 중독으로 죽어 있었으며 외상의 흔적이 없어서 타살로 보기 어렵다. 경찰은 이렇게 엉터리 보고를 한 후에 여자아이의 신원수배를 했고 그날 오후에 자기 집 딸인 것 같다는 연락이 닿았습니다. 소식을 들은 김현정 양의 부모는 설마 하면서도 확인을 하게 된 것인데 그 시신은 김현정 양이 맞았습니다. 김 양의 부모는 어린 딸의 참혹한 죽음에도 분노했지만 경찰의 한심한 대응에 더 크게 분노했습니다. 멀쩡히 가족이 있는 아이를 거린, 즉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다니는 거지 취급을 한 데다가 명백히 타살의 흔적이 있음에도 식중독이니 약물 중독 타령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양의 가족이 강력한 요구를 한 끝에 경찰은 결국 이 사건을 급히 유괴 사건으로 전환하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누가 어떤 이유로 이 7살 아이를 잔혹하게 죽였을까요? 이런 생각을 할 틈도 없이 소름 돋는 흔적이 발견됩니다. 바로 아이의 배 위에 범인이 직접 검은색 사인펜으로 짧은 글을 남긴 것인데요. 범천동 이정숙이가 대신공원에서 죽였다. 아이의 배에 이런 글을 써놨다는 것만으로도 이 살인범이 일반인의 상식을 벗어나는 인물이라고 추측됩니다. 일단 경찰은 부산에 있는 이정숙이라는 이름을 가진 모든 사람을 수색합니다. 하지만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작업이었고 이름만으로는 특정 용의자를 가려내지는 못했습니다. 이때 경찰은
이정숙을 쫓을 게 아니라 살인범이 왜 이런 메시지를 남겼는지, 이 메시지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에 집중합니다. 이유 없이 낙서를 한 건 아니었을 거고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있는 메모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혼란에 빠져 있을 때 또 하나의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게 됩니다. 김현정 양의 시신이 발견된 지 3일 만인 8월 24일 오후 7시 부산 동구 좌천동에 살던 5살 배준일 군이 집 앞에서 혼자 놀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본 마지막 목격자는 배군 아버지의 직장 동료였습니다. 퇴근길에 애가 혼자 놀고 있길래 돈 20원을 쥐어주면서 집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돈을 쥐어든 아이는 집 방향으로 갔지만 그것이 배준일 군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이후 밤 9시쯤에 엄마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이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아이를 찾아다녔지만 끝내 아이는 찾을 수 없었죠. 그리고 다음날 오전 6시 아이가 실종된 곳에서 약 7km 정도 떨어진 충무동의 부산 공동 어시장에서 발견됩니다. 생선상자 적재장에서 일을 하던 40대 강 씨가 우연히 상자 사이에 있던 남자아이를 발견했을 때는 손발이 단단히 결박돼 있었고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이 아이는 다름 아닌 배준일 군이었습니다. 그런데 배준일 군의 모습은 앞서 사망한 김현정 양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입고 있던 옷을 찢어서 만든 천으로 결박돼 있었고 사인도 경부압박 질식사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공통점은 범인이 또다시 아이의 배에 메모를 남겼다는 점이었습니다. 유례없는 부산 사인펜 연쇄 살인마 사건은 이후 전국에 빠르게 보도되기 시작합니다. 당시 온 국민이 분노했고 당시 박정희 대통령 또한 반드시 범인을 체포하라는 특별 지시까지 내릴 정도였습니다. 부산에는 검찰과 경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수사를 진행합니다. 우선 사망한 두 아이가 실종되고 나서 아이의 부모에게 전화해서 돈을 달라는 금전적인 요구는 없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납치가 아니다 라고 판단했고 부모 주변에 원한 관계를 가진 인물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조사하던 중에 마침 김양의 아버지가 지인 박 씨와 불미스러운 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 김양의 아버지는 혐의 없음으로 풀려났고 결국에 박 씨가 모든 죄를 뒤집어 썼다라는 주목할 만한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일로 실종 5개월 전에 박 씨가 김 씨 집에 찾아와 온갖 행패를 부렸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박 씨는 유력한 용의자로 거론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연쇄 사건인 만큼 두 번째로 사망한 배군과의 연관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박 씨는 용의선상에서 배제됩니다. 첫 사건의 범인이었던 김현정 양, 여자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의 범인인 배준일 군. 배준일 군은 남자아이였지만 단발의 머리를 하고 있었고 예쁘장한 외모를 가지고 있어서 여자아이로 종종 오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실종 당시에도 짧은 반바지에 여자아이들이 많이 신고 다니던 주황색 신발을 신고 있었던 배준일 군. 혹시 범인은 여자아이들만을 노린 연쇄 범죄자였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수사가 계속되던 중 5살 배준일 군과 범인을 목격했다는 택시기사의 제보가 들어옵니다. 8월 24일 밤 10시에 좌천동에서 배군과 비슷하게 생긴 남자아이를 데리고 있는 20대에서 30대 남성을 태웠고 충무동에 있는 수산센터 앞까지 태워줬습니다. 여기서 좌천동은 배군의 집이었고 두 사람을 내려줬다는 수산센터는 배군의 시신이 발견된 곳이었습니다. 이 진술을 토대로 어느 정도 범인의 윤곽을 잡게 되었고 이 지역의 아동 성범죄자와 배에 글씨를 남길 만한 정신병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외의 전과자들로 수사망을 점점 좁혀가게 됩니다. 이쯤 두 아이의 몸에 남겨진 메모에 대한 필적 감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글씨는 동일인이 썼다는 것이 확인되죠. 그런데 감정사들은 범인의 지적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글씨의 높낮이나 크기, 간격 변화 등이 균일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내세웠죠. 또한 죽였다에 엿을 쓴 걸 보면 쌍시옷 받침이 마치 X자처럼 서로
교차되는 형태로 썼는데 보통 남에게 피해를 주기 쉬운 성격이나 포악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글씨체라고 합니다. 이 범인은 충동을 조절하는 데 문제가 있는 사람 같다 보인다고 말을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다른 곳도 아니고 아이들의 배에 이런 글씨를 적었다는 것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과시하고 싶어하는 성향이 강한 것도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사망한 김양의 몸에 있던 메모 기억하시나요? 범천동에 사는 이정숙이가 대신공원에서 죽였다 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는 얼마 되지 않아 밝혀집니다. 김양이 실종되기 전에 범천동이라는 동네에 살던 9살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괴한에게 납치를 당했다가 다행히 살아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이 9살 아이의 이름이 이정숙이었습니다. 당시 피아노 학원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범인과 마주치게 됐는데 그 범인이 물놀이 가지 않을래? 하며 대신공원으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이와 놀아주던 범인은 자신을 주인님이라고 불러라, 아버지라고 불러라 등의 이상한 요구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 양을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 목을 조르게 됩니다. 아이는 그대로 기절하고 마는데 죽었다고 생각한 범인은 그대로 자리를 떠나게 되고 이후에 다른 등산객에게 발견된 아이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근거해 보면 범인이 쓴 메시지는 범천동에 사는 이정숙이가 대신공원에서 죽였다가 아니고 범천동에 사는 이정숙이를 내가 대신공원에서 죽였다 라고 써야 맞는 것이죠. 이양 사건에 대해서 아무도 떠들고 다니지 않자 범인의 그릇된 과시욕이 또 다른 살인을 하게 만든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범인의 대범함이 드러나는 사건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김현정 양의 시신이 발견된 지 이틀 만인 8월 23일 밤 11시 부산의 대교 파출소로 전화가 걸려옵니다. 용두산 공원의 김양 피살 사건 압니까? 내가 대양공고랑 대양중학교 사이에서 죽였어. 경찰은 어디냐, 어디서 전화를 하는 거냐고 물어봤고 이 남자는 7698이라는 숫자를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장난인지 아닌지 혼란스러워하던 경찰에게 20분 후에 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게 됩니다. 거기 파출소죠? 수사 좀 잘하세요. 그래서 잡을 수 있겠습니까? 7698이다. 7698. 복창해라. 이에 경찰이 7698을 복창하자 곧바로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7698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 전화가 걸려오고 이틀 뒤 배군 사건이 터졌고 연쇄살인임을 알아낸 후에야 7698의 의미를 알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바로 유일하게 살아 돌아왔던 이정숙 양의 집 전화번호 뒷자리가 7698이었습니다. 범인은 이 양이 죽은 줄 알고 경찰에게 전화해서 연쇄살인인 것을 스스로 밝히려고 했던 꼴이었죠. 이후에도 수사는 계속되었고 언론에서는 범인을 자극하기 위해서 이정숙은 아직 살아있다는 부분을 계속 보도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몽타주를 만들었습니다. 20, 30대 정도의 각진 얼굴, 키는 170, 짧은 머리, 눈과 오른쪽 코 옆에 2개의 점이 있으며 오른쪽 입가에 1개의 점이 있다는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총 10만 장의 몽타주가 제작되어 전국에 뿌려졌지만 문제는 더 이상 수사망이 좁혀지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15년이 지난 1990년 8월 21일 그리고 25일 김현정 양과 배준일 군 사건의 공소시효는 끝나게 되고 대한민국 최악의 영구비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만약 아직까지 범인이 살아있다면 70대 정도의 노인이 됐을 겁니다. 이 사진은 현재 모습을 추정한 몽타주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연쇄살인마가 스스로 살인을 멈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이 범인처럼 과시욕도 있고 대담한 사람은 더욱 멈추기 힘들었을 거라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추가적인 범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어떤 이유로 이미 사망했거나 화성 연쇄살인의 이춘재처럼 이미 감옥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 범인은 우리 주변에서 아주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겠죠.